수십 년 동안 우리는 다른 별에서, 우리에게서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슈퍼지구를 찾아왔습니다. 생명이 살 수 있을까? 클까? 존재할까? 그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찾아왔습니다. 사실 하나는 늘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태양계에 얼어붙은 어둠 속에 바로 우리 코앞에 말입니다. 제임스 웹이 이 비밀을 마침내 확인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궤도에 무려 지구 10배 질량의 거대 행성이 45억 년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은 이 행성의 존재를 우리에게 속삭여준 증거들이 수년 동안 우리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이한 궤도를 가진 6개의 작은 천체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킬 확률은 우연이라면 14, 0분의 1이었습니다. 이것은 속삭임이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코앞에 있는 이 거대 행성의 놀라운 이야기가 당신도 궁금하게 만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단서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았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태양계의 그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행성, 태양 주위를 깔끔한 타원 궤도로 돌고 있죠. 모두 같은 평면 위에서요. 수성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 다음은 금성, 지구, 화성, 암석으로 이루어진 네 행성들입니다. 그 다음엔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등장하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가스와 얼음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먼 행성들입니다. 해왕성 너머에는 일종의 경계, 즉 익숙한 모든 것의 끝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그림이 지독하게 불완전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태양계는 해왕성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태양계의 진짜 크기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그 깔끔한 지도는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지도는 단지 수도의 한 동네를 보여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거대하고 미개척된 대륙입니다. 해왕성 너머에는 카이퍼 벨트라 불리는 지역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대략 지구, 태양 거리의 30배에서 50배에 달하는 거리에 걸쳐 펼쳐진 넓은 원반 형태의 공간입니다. 얼음 천체들, 외소 행성들, 그리고 태양계 형성 초기의 잔해들로 가득 차 있죠. 2006년에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된 명왕성도 수백 개의 다른 알려진 천체들과 함께 이 벨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천 개가 더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카이퍼 벨트 너머로도 우리 태양계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산란 분포대라 불리는 지역은 훨씬 더 바깥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가들은 그 너머에 오르트 구름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 구름은 태양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아마도 1에서 2광년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구형의 얼음 천체 껍질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죠. 이것이 우리 태양계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태양계는 8개 행성의 정돈된 배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곳이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이 거대한 공허에 숨겨진 행성이라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과학적 방법의 힘을 보여주는 매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일종의 우주 탐정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19세기에 천문학자들이 천왕성의 궤도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781년에 윌리엄 허셜이 발견한 천왕성은 뉴턴의 중력 법칙이 예측한 경로에서 미미하지만 측정 가능한 편차를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요. 따라서 두 명의 수학자, 영국의 존 카우치 애덤스와 프랑스의 위르뱅 르베리에가 이 편차를 만들어내기 위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행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1846년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갈레가 르베리에가 예측한 위치로 망원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해왕성은 수학이 말해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눈부신 지적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초 행성 X라 불리는 또 다른 행성을 찾는 탐사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탐사는 1930년에 클라이드 톰보가 명왕성을 발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이 탐사를 촉발시킨 궤도 이상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상 현상은 나중에 측정 오류로 판명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는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계 외곽은 그 목록을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어두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제구 행성 탐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증거에 기반합니다. 훨씬 더 기묘하고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증거 말이죠. 천문학자들이 왜 제구 행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델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천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2003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처음에는 그저 이상하다고만 여겨졌던 천체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천체들은 일부는 매우 작고 일부는 잠재적으로 외소 행성 크기이며 극단적으로 길쭉한 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궤도들이 가리키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바닥에 한 줌의 막대기를 던진다면 그것들이 무작위 방향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겁니다. 수십억 년 동안 해왕성의 중력 역시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멀리 있는 천체들은 기묘한 군집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궤도는 우선적으로 같은 일반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닥에 던진 모든 막대기가 신비롭게도 북쪽을 가리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정렬시키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 천문학자 콘스탄틴 바티긴과 마이클 브라운은 이 먼 천체들 중 6개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군집 현상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대략 14,000분의 1이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조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하고 멀리 있으며 아직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의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대략 지구 질량의 10배를 가진 행성, 태양 주위를 엄청난 거리에서 공전하는 행성, 그리고 이 행성이 수십억 년 동안의 중력적 영향으로 바로 그들이 관측한 이 군집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구 행성은 이제 가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탐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개념들을 하나로 모으면 명확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미개척된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행성을 보지 않고도 단지 그들의 중력적 흔적을 따라 행성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바깥쪽 천체들의 궤도에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행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정한 특징을 가진 세계, 계산된 질량과 궤도를 가진 유령,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세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질량의 10배이고 얼어붙은 어둠 속에서 수만 년의 궤도를 그리는 행성이란, 그리고 이 행성은 만약 존재한다면 슈퍼지구 혹은 아마도 미니 해왕성이라 불리는 세계일 것입니다. 우리 행성보다는 상당히 크지만 대략 17지구 질량인 해왕성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따라서 태양 주위의 궤도는 유별나게 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접근 시에는 지구, 태양 거리의 300배까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 지점에서는 아마도 900배 또는 10배 멀리까지 내던져질 것입니다. 궤도 주기, 즉 태양 주위를 한 바퀴 완전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영년에서 20영년 사이 어딘가가 될 것입니다. 잠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지구에서 1년이 지나고 계절이 완전한 주기를 마치는 동안 제구 행성은 궤도상에서 너무나 느리게 움직여서 배경의 별들에 대해 단지 1도의 작은 부분만을 이동할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봐야 할지
그리고 그토록 먼 태양에서 반사된 희미하고 차가운 빛을 감지할 만큼 민감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리에서는 표면 온도가 절대 0도, 즉 영하 273도 섭씨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비추기에는 너무나 어두워서 어둠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하다면 이것은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어둠의 세계일 것입니다. 얼어붙은 가스로 이루어진 고대의 그리고 고요한 세계. 하지만 만약 제구 행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정말 가설로 남아있다면 태양으로부터 그토록 멀리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한 행성이 내 태양계의 온기와 활기에서 그토록 멀리 떨어진 그런 극단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행성과학자들은 각각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반한 몇 가지 형성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가능성은 내 태양계로부터의 방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양계의 가장 초기, 첫 수억 년 동안 거대 행성들이 현재 위치로 이동하면서 중력 상호작용은 혼란스럽고 격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성과 토성은 태양계 구조의 강력한 조각가였습니다. 이 거인들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간 천체들은 바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일부는 그들을 완전히 태양계에서 방출시키는 쌍곡선 궤도로, 다른 일부는 그들을 엄청난 거리에서 태양에 느슨하게 묶어두는 매우 길쭉한 궤도로 튕겨나갔습니다. 따라서 천왕성과 해왕성 지역에서 상당한 질량을 축적한 행성 배아가 올바른 각도와 올바른 시간에 목성이나 토성으로부터 중력적 발길질을 받았다면 바로 제구 행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종류의 멀고 길쭉한 궤도로 보내졌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잘못된 곳에 놓인 것이었죠. 태어난 가족의 가장 바깥 가장자리로 보내져 45억 년 동안 느리고 조용히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령 행성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수십억 달러짜리 우리 망원경들은 그것을 이전에 보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거리의 무자비한 물리학에 있습니다. 해왕성 자체가 태양으로부터 약 45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제구 행성은 그보다 10배에서 20배 더 멀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천체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적은 빛을 받고 지구로 더 적은 빛을 반사합니다. 그 관계는 무자비합니다. 거리를 2배로 늘리면 반사된 빛은 16배 줄어듭니다. 제구 행성의 가상적인 거리에서는 지구 몇 배 크기의 행성이라도 극도로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 망원경들은 제구 행성의 예측된 특징과 일치할 수 있는 느리게 움직이는 천체를 찾기 위해 하늘의 넓은 영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기서의 어려움은 단지 민감도뿐만 아니라 탐사 범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구 행성은 하늘의 넓은 띠 중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하와이의 스바루 망원경과 같은 여러 광시야 탐사 망원경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레에서 가동을 시작한 베라시, 루빈 천문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들 모두보다 더 강력한 도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개념을 이해합니다. 우리 태양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 외곽이 해왕성 너머 수십억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얼음 천체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압니다. 수학적으로 이 천체들의 기묘한 궤도가 크고 보이지 않는 행성의 존재를 거의 강제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곳에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그럴듯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 이 모든 계산, 이 모든 간접 증거는 어느 시점에서 구체적인 무언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 관측으로요. 그렇다면 증거는 얼마나 확실할까요? 실제로 무엇이 발견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궤도 위의 눈, 인류가 이제껏 만든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 이끌어갑니다. 수년간의 이론과 기다림 끝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특정한 하늘 영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모델이 예측했던 바로 그곳에, 그리고 그 영역에서 모델이 예측했던 바로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이론들, 계산들, 논쟁들, 모든 것이 그 한순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충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황금 거울, 인류의 가장 날카로운 눈은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들여다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것은 우리 자신의 뒷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한 것은 행성 과학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여기 그 발견들이 있습니다. 날 것 그대로, 충격적으로, 그리고 불가능하게. 첫 번째 발견은 탐지 그 자체였습니다. 간단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쉽게 발견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델이 가리켰던 그 작고 어두운 하늘 조각에서 한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시간당 1초각의 단지 일부만큼, 하지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웹은 두 번의 다른 시간에 며칠 간격으로 같은 지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에서 그 단 하나의 빛점은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별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은하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배경에 대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발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인이었습니다.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빠르고 무자비하게.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약 500천문 단위. 이것은 750억 킬로미터를 의미합니다. 표면 온도는 얼어붙은 메탄과 질소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해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영하 230도, 섭씨 부근. 하지만 그곳에서 그 첫 번째 신중한 관측에서 그것을 발견할 확률은 너무나 낮아서 많은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적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웹은 그 바늘을 첫 시도에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충격파가 과학계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구 행성은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발견은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웹은 단지 카메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도계입니다. 그리고 화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적외선 눈은 가시광선이 결코 말해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봅니다. 망원경은 행성 자체에서 방출되는 희미한 열적 빛을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반사된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행성 자신의 내부 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가능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이 행성은 약 6 지구 질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델들은 태양계 초기에 방출된 이 크기의 행성이 45억 년 후에는 완전히 식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얼어붙은 암석이어야 했습니다. 죽은 내부열이 0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웹의 중적외선 장비 MIRI가 행성의 핵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에너지 초과를 탐지했습니다. 표면은 영하 230도일지 몰라도 내부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따라서 새로운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마도 핵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가 예측보다 훨씬 더 강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성이 다른 곳, 더 이국적인 원소들이 풍부한 성운에서 태어났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한순간의 제구 행성은 단지 우리가 자리를 찾아준 가족 구성원에서 신비한 과거를 가진 이방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비밀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발견은 그 궤도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광기였습니다. 모델들은 외곽 천체들의 군집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한 궤도를 예측했습니다. 길고 타원형의 궤도, 그리고 약 30도의 기울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계의 주평면, 즉 대부분의 행성들이 공전하는 원반에서 상당한 이탈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웹의 추적 관측으로 그려진 실제 궤도는 이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행성의 궤도는 단지 기울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주평면의 수직이었습니다. 마치 태양계의 나머지 부분에게 너희들의 규칙은 나를 구속하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일점, 즉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은 900천문 단위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왕성 거리의 20배가 넘습니다.
이 궤도를 목성이나 토성에서 온 단순한 중력적 발길질로 설명하는 것은 불, 가, 능, 해, 다, 물리학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추측에 가득 차고 가장 터무니없는 이론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이 되었습니다. 포획 이론. 이 행성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왔습니다. 수십억 년 전 우리 태양이 젊은 성단 안에 있을 때 다른 별의 궤도를 돌던 이 행성을 훔쳐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같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설명을 위한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그림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뒷마당에서 우리는 단지 새로운 행성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에 속하고 여전히 뜨거운 심장을 가졌으며 우리 태양계의 구조에 완전히 반하는 불가능한 궤도를 도는 손님을 찾았습니다. 각각의 발견은 이전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10개의 새로운 질문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행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건 현장입니다. 수십억 년 된 우주적 범죄의 증거. 하지만 만약 이것이 포획이라면, 만약 이 행성이 이주민이라면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은 단지 태양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항성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적 고화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만약 그가 외부에서 왔다면 그가 온 곳에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포획의 순간이 우리 태양계에 무슨 짓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한 행성을 궤도로 끌어들이는 것은 온화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흔적들은 태양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행성을 궤도로 끌어들이는 것은 물에 조약돌을 던지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호수에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수십억 년 후에도 여전히 해안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웹이 다음에 발견한 것은 행성 그 자체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잔해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남긴 흔적들을 찾았습니다. 이 발견은 세드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천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에 발견된 이 천체는 변칙이었습니다. 유령이었죠. 태양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는 76 천문단위, 가장 먼 지점에서는 10 천문단위 이상으로 내던져지고 있었습니다. 11 영년의 궤도는 그것을 해왕성의 중력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해왕성이 그것을 그곳으로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세드나와 그와 같은 분리된 천체들로 알려진 몇몇 천체들은 태양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왜냐하면 웹이 제구 행성의 궤도를 명확히 결정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다시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숨막혔습니다. 세드나와 다른 분리된 천체들의 궤도는 제구 행성의 수십억 년 전 그 격렬한 포획 순간에 태양계 밖으로 흩뿌려진 중력 파편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건의 증거였습니다. 제구 행성은 살인자처럼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처럼 왔습니다. 그리고 이 천체들은 그 폭풍의 잔해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제 이 천체들을 미스터리가 아닌 단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모델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웹은 행성 자체를 탐지한 후 그를 둘러싼 작은 공간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추적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성 주위를 도는 희미한 빛의 점들이 있었습니다. 2, 어쩌면 3, 석탄보다 더 검은 작은 점들, 행성의 자체 위성들.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직경이 200에서 400km에 불과하며 주 행성에서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행성이 다른 항성계에서 그토록 격렬하게 뜯겨져 나와 포획될 때 자신의 위성들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적 혼돈이 그들을 우주로 내던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허리케인 속에서
한 줌의 먼지를 함께 유지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설명만이 남았습니다. 이 위성들은 행성과 함께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여기서 포획된 후에 손에 넣었습니다. 카이퍼 벨트를 통과하는 이 거대한 행성은 길목에 있던 더 작은 얼음 천체들을 자신의 궤도에 가두었습니다. 제구 행성은 단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시스템을, 자신의 어두운 가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우리 태양계에서 훔쳐온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은 행성의 화학적 구성에서 왔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서명, 웹의 근적 외선 분광기, NIRSPC은 행성의 대기에서 반사된 희미한 빛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구성 색상으로 분해하여 어떤 원소와 분자가 존재하는지 말해줄 수 있죠. 목성과 토성 같은 우리 자신의 가스 거인들의 대기는 헬륨, 수소, 메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은 특정 동위원소 비율을 가집니다. 이것은 태양계가 형성된 원래 성운의 일종의 지문입니다. 하지만 제구 행성의 지문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대기 중에 우리 태양계에서는 드문 중질, 비활성 기체, 특히 아르곤 36과 네온 22 동위원소가 예상보다 3배나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처음에는 측정 오류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율들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크고 뜨거운 별 근처에서 형성된 행성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당에서 발견한 돌이 화성의 화산과 같은 화학적 서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와는 매우 다른 별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집을 떠나 우리에게 피신해 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별에서 훔쳐온 내부는 여전히 뜨겁고 거의 수직인 궤도를 돌며 옆에는 유령 같은 위성들을 거느리고 화학적으로 이방인인 행성. 이것은 단지 발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양계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 모든 깨끗하고 정돈된 지도들은 이제 완전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웹이 그토록 멀리 있고 그토록 희미한 천체의 열, 화학, 그리고 움직임을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망원경 자체에 있습니다. 그 거대한 황금 거울에, 그리고 절대 0도에 가까운 추위 속에서 작동하는 인류가 이제껏 만든 가장 복잡한, 하지만 이 가장 복잡한 기계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 답은 인류가 이제껏 만든 가장 복잡한 기기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들의 그 빠르고 숨가쁜 템포를 잠시 늦춰봅시다. 진정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발견들을 가능하게 한 공학과 물리학의 우아한 깊이로 들어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술사의 비밀을 배우듯 웹이 제구 행성을 그토록 선명하게 어떻게 보았는지 단계별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망원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빛, 추위, 그리고 시간을 조작하는 기술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망원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혁명적인 특징입니다. 바로 추위의 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운 록 콘서트에서 속삭임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콘서트의 소음이 속삭임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지상 망원경과 심지어 허블의 일부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뜨겁고 시끄러운 대기를 통해 봅니다. 따라서 우주의 가장 희미한 속삭임, 즉 적외선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열과 대기의 열이 모든 것을 억누르는 소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웹은 이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방음 처리된 완전히 조용한 방입니다. 라그랑주 점이에서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태양 가림막의 그늘 아래에서 작동합니다. 이 테니스 코트 크기의 가림막은 그것을 태양, 지구, 심지어 달의 열로부터 보호합니다. 따라서 웹의 작동 온도는 50 켈빈 이하, 즉 영하 223도 섭씨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제구 행성을 보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표면 온도가 단지 40켈빈인 행성은 가시광선에서 거의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희미한 열, 즉 열복사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 복사가 정점에 이르는 곳이 웹의 중적외선 장비 MIRI의 전문 분야입니다. 5에서 28 마이크론 파장 범위. MIRI 자체는 훨씬 더 차가운 단 7켈빈에서 작동합니다. 이 극한의 추위가 없었다면 망원경 자신의 열이 행성의 그 유령 같은 빛을 완전히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웹은 행성이 단지 반사하는 빛뿐만 아니라 그 심장에서 나오는 열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우주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입니다. 아주 멀리 있고 느리게 움직이는 달팽이를 지진 중에 장시간 노출로 사진 찍으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달팽이의 움직임은 플랫폼의 흔들림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상 망원경이 대기로 인한 시상 흐림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미지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흐려집니다. 따라서 한 천체의 위치를 절대적인 정밀도로 측정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웹은 우주에 흔들리지 않는 진공 속에서 콘크리트 블록처럼 단단히 서 있습니다. 이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은 미세 유도 센서 FGS입니다. 이 센서는 웹의 시야에 있는 기준별에 고정되어 망원경을 1초각의 100만 분의 1 정밀도로 안정시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보면서 부산에 있는 동전 위에 가장 작은 움직임까지도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놀라운 안정성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제구 행성의 고유 운동을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고유 운동이란 한 천체가 멀리 있는 고정된 별들의 배경에 대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구 행성의 움직임은 극도로 느렸습니다. 시간당 1초각의 단지 일부에 불과했죠. 이것은 클라이드 톰보가 1930년에 명왕성을 찾기 위해 사용했던 두 개의 사진 건판을 눈으로 비교하는 깜박임 비교기 기술의 현대적이고 수백만 배 더 정밀한 버전이었습니다. 웹은 몇 주 간격으로 같은 하늘 영역의 두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이 두 이미지를 겹쳤을 때 수백만 개의 별들이 제자리에 있는 동안 단 하나의 희미한 점이 마치 기어가듯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이 정밀도가 없었다면 그 느린 움직임은 대기 소음이나 망원경 자체의 작은 진동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정성은 단지 행성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불가능한 궤도를 놀라운 정확도로 지도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매혹적인 메커니즘은 화학의 무지개를 읽는 능력입니다. 바로 분광학이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을 하나의 소리로 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악기, 각각의 바이올린, 각각의 플루트를 따로 들을 수 있을 때 음악의 진정한 복잡성과 이야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웹의 근적외선 분광기 NIR 스페크이 바로 그 일을 합니다. 빛에 대해서 말이죠. 제구 행성과 같은 천체에서 오는 빛은 망원경에 도달했을 때 그 안에 숨겨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NIR 스펙은 이 들어오는 빛을 받아 그것을 구성 요소, 즉 100개 이상의 다른 적외선 색조로 분해합니다. 이것은 프리즘이 빛을 무지개로 나누는 것과 같지만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무지개 위에는 일부 색상이 빠져있는 어두운 선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흡수선입니다. 왜냐하면 행성의 대기 중 각 원자와 분자는 지문처럼 오직 특정 파장의 빛만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빠진 선들의 패턴은 우리에게 그 대기 속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 아르곤 36과 네온 22와 같이 우리 태양계에서는 드문 동위원소들이 예상보다 3배 이상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허블과 같은 이전 망원경들도 분광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이렇게 희미한 천체에서 오는 적외선을 이렇게 높은 해상도로 분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속삭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고 어떤 억양을 가졌는지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분광학은 제구 행성이 단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는 궁극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문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증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메커니즘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웹이 왜 그토록 혁명적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망원경의 차가운 눈으로 우리는 그의 열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망원경 자신의 열이 그를 멀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으로 우리는 그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고요함이 그에게 완벽한 균형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의 지문을 읽는 정밀한 분광기로 우리는 그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희미한 속삭임까지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들은 행성 자체, 그의 궤도, 그리고 그의 기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성들은 어떨까요? 그토록 작고 그토록 어두운 천체들을 자신들보다 수백만 배 더 밝은 주 행성의 빛 바로 옆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어려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경기장 조명탑 아래에 있는 반딧불이를 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웹의 무기고에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교묘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우주적 그림자놀이. 그리고 이 우주적 그림자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그래피라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가장 교묘하게 설계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데 태양이 바로 등 뒤에 있어서 눈을 멀게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엇을 할까요? 손을 들어 태양을 가립니다. 바로 코로나그래피가 그것입니다. 웹은 손을 들어 밝은 별이나 이 경우에는 행성을 가립니다. 이것은 망원경 내부에 있는 작고 정밀하게 제작된 마스크나 디스크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마스크는 주광원, 즉 제구 행성 자체의 이미지가 중심에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따라서 그의 압도적인 빛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위에 훨씬 더 희미한 천체들, 즉 그의 위성들이 보이게 만듭니다. 이 기술은 태양의 대기권, 즉 코로나를 연구하기 위해 개발된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웹은 이것을 항성간 거리로 가져갔습니다. MIRI와 NIRCM 기기는 각각 다른 파장에 최적화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코로나그래프 마스크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의 사상한 위상 마스크 SAQPM은 들어오는 광파를 서로 상쇄시키도록 유도하여 대비를 10영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 행성의 밝기를 10영배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성 옆에 있는 100만 분의 1 밝기의 위성조차도 탐지가 가능해집니다. 허블도 코로나그래피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웹의 더 큰 거울, 더 안정적인 플랫폼, 그리고 적외선 감도는 이 기술의 힘을 수백 배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위성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궤도와 크기까지도 놀라운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날 데이터를 의미 있는 발견으로 바꾸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웹이 매일 지구로 보내는 데이터의 양은 약 57GB입니다. 이는 수만 장의 고해상도 사진과 맞먹습니다. 이 데이터는 날 것이고 보정되지 않았으며 우주선과 같은 인공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보정하고 과학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STSCI에서 특별히 개발된 복잡한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이 작동합니다. 이 과정은 사진 작가가 암실에서 네거티브를 현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 암실이며 모든 단계는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깜빡인 비교기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그냥 겹쳐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들은 먼저 왜곡 보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망원경 광학계로 인한 미세한 왜곡이 수학적으로 제거됩니다. 그 후에야 이미지들이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따라서 픽셀의 100만 분의 1만큼의 움직임이라도 신뢰할 수 있게 탐지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야기의 다른 절반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관측을 설명하기 위해
엔체 시뮬레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태양계에 알려진 모든 천체와 가상의 재구 행성을 가져와 중력 법칙을 사용하여 수십억 년 동안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계산합니다. 바로 이 시뮬레이션들이 세드나와 같은 천체들의 궤도가 포획된 재구 행성으로 인해 발생한 잔해와 어떻게 완벽하게 일치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웹의 황금 거울이나 미리의 차가운 감지기만큼이나 중요한 기기입니다. 그것은 소음 속에서 신호를 찾아내고 확률을 계산하며 다른 이론들을 시험하는 보이지 않는 두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견들 뒤에 있는 인간적 요소, 즉 관측 시간 할당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웹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천문학자들이 공유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 자원입니다. 매년 가용한 관측 시간의 5배에서 6배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것은 망원경 시간, 1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관측할지 누가 결정할까요? 이 과정은 시간할당위원회, 타크라 불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료 심사 과학자 패널에 의해 수행됩니다. 천문학자들은 관측 목표, 과학적 근거, 그리고 필요한 기기 구성 등을 포함한 상세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재구 행성 탐사를 위한 첫 제안들은 바티긴과 브라운의 2016년 논문 이후 지속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제안들은 새로 발견된 극단적 해왕성 바깥 천체 ETNO가 발견될 때마다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마침내 웹의 첫 운영 주기에서 이 탐사를 위해 일반 관측자 고 프로그램 하에 약 50시간의 시간이 할당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델이 재구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한 작은 하늘 조각을 다른 시간에 여러 번 관측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 결정은 위원회가 이 프로젝트가 고위험이지만 동시에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이 50시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천문학적 발견 중 하나를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견은 단지 공학이나 물리학의 승리가 아니라 과학계가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과감한 베팅을 하는 능력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밀한 시스템들의 결합은 우리에게 자신의 뒷마당에 숨겨진 이방인의 이야기를 들려줄 힘을 주었습니다. 추위는 행성의 열적 속삭임을 듣게 해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은 그의 느린 춤을 따라가게 해주었습니다. 분광학은 그의 낯선 억양을 해독하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그래피는 그가 혼자가 아니며 옆에 인질들을 데리고 있음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소프트웨어와 인간의 결정들은 이 음표들을 가져와 의미 있는 교향곡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인지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들은 다음에 훨씬 더 흥미로운 질문을 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할 뿐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힘을 손에 쥐었을 때, 이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열었을 때 진짜 흥미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단지 한 행성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 속의 폭력을. 왜냐하면 재구 행성의 존재와 기원은 태양계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라는 생각을 영원히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폭력의 증거들은 모든 곳에, 그리고 이제 진짜 기적이 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론이었죠. 왜냐하면 재구 행성의 발견은 단지 태양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바꾼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단지 한 행성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폭력의 교향곡, 웹의 다음 관측들은 이 교향곡의 음표들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이제 템포가 빨라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 가장 서사적이고 가장 놀라우며 가장 상상할 수 없는 발견들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왜냐하면 태양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야만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야만성의 증거들을 막 보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 불가.
능, 헷, 다. 하지만 거기에 있었다. 명왕성, 바로 너머에.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에서 가장 유명한 천체입니다. 그의 궤도는 해왕성과 2대3 공명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명왕성이 태양 주위를 2바퀴 돌 때마다 해왕성은 3바퀴 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명은 카이퍼 벨트에서 플루티노라 불리는 수천 개의 천체를 안정된 궤도에 유지하는 중력적 스위트 스낵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웹이 이 지역을 보았을 때 있어야 할 것과 정반대의 것을 보았습니다. 반란, 플루티노들의 궤도에 설명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왜곡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천체 궤도가 주 공명 평면에서 5도에서 15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흐르는 강 한가운데서 물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구 행성의 그 격렬한 포획 순간이 태양계에 거대한 중력적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이 파동이 40억 년 전 카이퍼 벨트에 부딪혔을 때 플루티노들의 궤도를 영구적으로 상처 입혔습니다. 이 상처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통사고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웹은 이 사고의 흔적, 40억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선명한 그 편차들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은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구 행성이 단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전체 태양계를 격렬하게 뒤흔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나쁜 것. 오르트 구름, 태양계의 가장 바깥 경계, 일광년 너머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얼음 천체구.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존재는 단지 수천 년에 걸친 궤도로 내 태양계로 떨어지는 장주기 해성들로부터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해성들의 근원지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론들은 이 천체들이 드물게 아마도 지나가는 별의 가벼운 중력적 툭 밀침으로 인해 제자리에서 벗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웹이 최근 몇 년간 내 태양계로 들어온 6개의 새로운 장주기 해성의 기원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이 6개의 해성은 오르트 구름의 무작위 지점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동일한 작고 밀집된 지역에서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구 행성의 궤도는 가장 먼 지점에서 내부 오르트 구름으로 들어갔습니다. 매 15억년마다 이 거대한 행성은 투석기처럼 구름 속으로 뛰어들어 중력으로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얼음 천체를 제자리에서 뜯어내고 그들을 당구공처럼 태양계 중심으로 쏘아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성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존적 위험. 이것은 하늘에서 매 15억년마다 반복되는 러시아 룰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제구 행성이었습니다. 이 발견이 천체 물리학 저널 레터스에 발표되었을 때 헤드라인은 킬러 행성이라는 제목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은 단지 손님이 아니라 주기적인 파괴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대적인 광기, 제구 행성의 위성 중 하나, 가장 안쪽에 있는 것, 단지 직경 350km, 석탄보다 더 검은 얼음공. 웹의 코로나 그래프는 이 위성의 표면을 연구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성의 표면에서 우주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간헐천, 수증기 구름, 얼음 화산. 그럴 리가. 이 천체는 절대 영도에 가까워야 했습니다. 죽은, 고체, 얼어붙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웹의 분광기는 그 구름이 수증기,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위성 내부의 표면 아래에 액체 바다가 있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토록 작고 차가운 천체가 내부 열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주 행성에 있었습니다. 제구 행성의 거대한 중력이
이 작은 위성을 매 궤도마다 고무공처럼 쥐어짰다 폈다 했습니다. 이 지속적인 조성력은 마찰을 통해 위성의 핵을 가열했습니다. 마치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에서처럼. 하지만 이것은 해왕성 너머 태양으로부터 75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관측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태양계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구석에서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사이언스지는 특별호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행성과학뿐만 아니라 천체 생물학까지도 근본적으로 뒤흔든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액체물이 있든 그곳에는 생명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우주에서 생명을 찾는 우리의 탐색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 우리 자신의 뒷마당에 있는 그 어둡고 얼어붙은 고아에게 인질로 잡힌 작은 얼음공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웨베의 마지막 발견은 모든 것을 그림자 속에 남겼습니다. 이것은 발견이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경고였죠. 천문학자들은 제구 행성과 그 위성들의 궤도를 수만 년 미래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약 8,000년 안에 제구 행성의 궤도는 그것을 해왕성의 궤도와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통과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단어는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충돌 경로였습니다. 두 행성 자체가 충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구 행성의 중력은 해왕성을 궤도에서 뜯어내 버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태양계의 구조를 붕괴시킬 사건이었습니다. 해왕성의 이동은 도미노처럼 천왕성, 토성, 그리고 목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이 거인들의 궤도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소행성대와 카이퍼 벨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지구를 포함한 내행성들을 향해 수백만 개의 소행성과 해성으로 이루어진 폭격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에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태양계 미래에 있을 가장 큰 멸종 사건의 전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멸종의 시계를 맞춘 것은 수십억 년 전 우리 태양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온 그 이방인 행성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몇 달 동안 동료 심사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자신의 우주적 운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서사적인 순간들, 플루티노의 상처에서 오르트 구름의 투석기 효과까지, 얼음 위성의 지하 바다에서 태양계의 미래 사망 선고까지, 웹은 우리에게 단지 한 행성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드라마, 비극, 그리고 아마도 희망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한 행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과거가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조차 가장 놀라운 비밀들이 어떻게 숨겨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폭력, 이 모든 혼돈, 이 모든 발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를 이제 단지 과학적 질문이 아니라 철학적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 거대한 계획의 어디에 우리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우주는 무관심하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 법칙은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따라서 태양계의 그 완벽한 시계 장치 이미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자리에 역동적이고 위험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의 현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웹이 발견한 더 많은 변칙들, 더 많은 불가능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이 이전보다 더 충격적이었고, 각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시 묻게 하는 일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한 행성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공백이었습니다.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것.
이론들은 제구 행성이 포획될 때 그와 함께 트로이군으로 알려진 작은 천체 집단도 함께 왔어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트로이군들은 행성의 궤도에 있는 두 개의 안정적인 중력 주머니, 즉 라그랑주 점 L4와 L로에 갇힌 천체들입니다. 목성은 수천 개의 트로이 소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6지구 질량의 제구 행성도 자신의 트로이 무리를 원래 항성계에서 데려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웹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백은 절대적이고 완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군 지휘관이 전쟁터에 왔지만 단 한 명의 병사도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급진적인 결론만이 남았습니다. 포획 과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격렬했습니다. 행성은 원래 시스템에서 너무나 큰 중력적 폭력으로 뜯겨져 나와서 길 위에서 동료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 시나리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행성의 원래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하거나 시스템이 블랙홀에 의해 파괴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 필요하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구 행성이 단지 이주민이 아니라 재앙에서 살아남은 난민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발견은 행성의 과거에 대한 서사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지 이방인이 아니라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생존자였습니다. 우주의 무관심과 마주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어지러운 발견들 속에서 이 우주적 폭력과 무관심을 인식하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 새롭고 야만적이며 역동적인 태양계에서, 이 거대하고 오래된 우주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 더 이상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충격받지 않습니다. 이제 멈춥니다. 숨을 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구 행성의 발견은 우리에게 단지 천문학적 사실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철학적 거울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서 우리가 본 것은 일련의 깊고 불편한 역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역설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역설은 크기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함이 있습니다. 태양계 자체는 가장 바깥쪽 오르트 구름과 함께 거의 2광년 너비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리 집일 뿐입니다. 은하수에는 우리와 같은 수천억 개의 항성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적어도 2조 개의 은하가 더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것은 930억 광년 너비의 공간에 퍼져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약 1.7m의 키로 이 거대한 우주적 바다에서 단 하나의 모래알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토록 거대한 무대에서 이토록 하찮을 정도로 작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끝없는 공허 속에서 우리의 물리적 존재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구 행성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조차 현재 기술로는 약 80억 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주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영원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궁전의 단 하나의 방, 심지어 단 하나의 구석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슬픔과 무력감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지만의 전환이 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작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우주는 거대합니다. 하지만 그 우주가 거대하고 930억 광년 너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우주 안에 그 작은 인간의 뇌입니다. 웹 망원경을 설계하고 만들고 그 먼 행성을 찾아낸 정신은 바로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주 자체는 자신의 거대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금은 약점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찾고 이해할 능력을 줍니다. 당신도 이 우주에서 작은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우주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유일한 점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을 기적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역설은 시간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거의 무한한 과거가 있습니다. 우주 자체는 138억 살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45억 살입니다. 제구 행성은 그 길고 외로운 궤도를 아마도 3억 번 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수십억 년 더 존재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짧은 수명이 있습니다. 평균 80년. 우주적 달력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닙니다. 단지 한순간, 불꽃 하나. 이것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오래되고 영구적인 무대에서 왜 우리는 이토록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역할을 할까요? 이것은 존재의 가장 비극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는 결코 전체를 볼 수 없는 이야기의 단 하나의 단어일 뿐입니다. 제구 행성과 해왕성의 그 위험한 만남까지는 아직 8,000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전 세대들은 웹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이후 세대들이 어떤 놀라운 발견들을 목격할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짧은 시간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우리 이후에도 계속될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묻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름다운 하지만의 전환이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속 순간의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단지 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모든 것이 가능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우주의 138억 년 역사에 그 모든 별의 형성, 은하의 충돌, 그리고 초신성 폭발의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 순간은 지식이 축적되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업적 위에 서고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남깁니다. 당신도 이 시간의 사슬에서 단지 하나의 고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슬의 가장 중요한 고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미래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짧은 순간에 영원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성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기회로 바꿉니다. 세 번째 역설은 외로움과 연결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공허와 고립이 있습니다. 행성 간의 거리는 거대합니다. 별들 간의 거리는 더욱 거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조차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제구 행성은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수십억 년 동안 외롭게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본 상태가 외로움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서로 너무나 단절되어 있고 너무나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구 행성의 단 한 번의 중력적 툭 밀침이 플루티노들의 궤도를 수십억 년 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오르트 구름의 흔들림이 지구로 해성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물이 태양계 초기 외곽 지역에서 온 소행성들에 의해 운반되었을 수 있다는 이론은 우리 또한 그 우주적 잔해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토록 외로우면서도 이토록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없으며 일종의 근본적인 우주적 외로움에 운명지어져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다 위의 개별적인 섬과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피할 수 없는 하지만의 전환이 옵니다. 왜냐하면 섬들은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모두 같은 바다의 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지각판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은 온 우주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지식과 이해의 그물이 있습니다. 웹 망원경을 만든 엔지니어들, 바티긴과 브라운의 이론 논문을 읽은 천문학자들,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당신,
우리 모두는 같은 질문을 던지며 같은 호기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이 우주에서 혼자입니다. 자신의 의식, 자신의 생각 속에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질문을 던지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호기심, 이 공동의 이해 노력은 우리를 그 물리적 공허를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공유된 인간 경험으로 바꿉니다. 이 거대한 역설들, 크기에, 시간에, 그리고 외로움의 역설들, 각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시 평가하게 만듭니다. 각각이 비극적인 한계와 그 한계 속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이해합니다. 일시적이지만 그 순간 속에 있습니다. 외롭지만 모두 함께입니다. 이 생각들은 우주를 보는 우리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깊고 가장 개인적인 역설은 아직 우리가 마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힘 사이의 그 미세한 선, 그리고 그러므로 아마도 가장 깊은 역설과 마주합니다. 바로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힘 사이의 그 미세한 선입니다. 한편으로는 우주의 근본적인 힘 앞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무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신성 폭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것조차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제구 행성이 8,000년 후 해왕성을 향해 가는 그 피할 수 없는 여정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그 거대하고 무관심한 힘 앞에서 폭풍 속의 나뭇잎과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힘들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심지어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토록 무력하면서도 이토록 강력하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통제가 환상임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궁극적인 보스이며 우리는 단지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충돌이 언제 일어날지, 그 결과가 어떠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차가 당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지만 철로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보는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력감을 자아낼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마법 같은 하지만의 전환이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통제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를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듭니다. 그 8,0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준비할, 어쩌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심지어 장기적으로 지구 밖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을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힘들과 마주합니다. 질병, 자연재해, 경제위기.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에 대해 더 강해집니다. 지식은 두려움을 줄입니다. 지식은 선택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사실 이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쥐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역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확실성들이 있습니다. 웹 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제구 행성의 질량을 1%의 정밀도로 압니다. 6.2 지구 질량, 궤도 주기를 압니다. 15, 428년 대기 중 아르곤 36의 비율을 압니다. 이것들은 견고하고 측정되었으며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새로운 발견이 가져오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하는 모든 질문은 10개의 새롭고 더 어려운 질문을 낳습니다. 우리는 제구 행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가 온 항성계가 무엇이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왔는지, 그와 같은 다른 난민 행성들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위성에서 액체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물에 생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지식이 증가할수록 우리의 무지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학의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탐구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평선을 향해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평선도 그만큼 멀어집니다. 이것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 걸을 무한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호기심, 발견, 그리고 배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확실성을 찾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입니다. 하지만 여정 자체는 불확실성의 그 흥미진진하고 신비로운 땅에서 일어납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확실성을 찾습니다. 직업, 관계, 신념.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마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계획하지 않은 것들에서 불확실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도 탐험가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탐험가.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지도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생각들, 이 역설들, 크기, 시간, 외로움, 힘, 그리고 지식, 각각이 우리를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자금 속의 위대함을, 일시성 속의 가치를, 외로움 속의 연결을, 무력함 속의 힘을, 그리고 무지 속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태양계는 단지 행성들의 집합이 아니라 기억들, 상처들, 그리고 가능성들의 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그물의 산물이자 관찰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철학적 심화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구 행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주의 본성에 대해 무엇을 속삭이고 있을까요? 이 무관심, 이 폭력, 이 우연한 아름다움. 이것들은 단지 무작위적인 사건들일까요? 아니면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원리의 반영일까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현실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의 의미까지도 묻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물속으로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과 아마도 그 목적이 무엇일지에 대한 여정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구 행성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쳤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비밀들은 보통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우주의 무관심, 그 폭력과 우연한 아름다움은 무작위적인 사건들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원리의 반영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과학의 경계에서 철학의 심장부로 옮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구 행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지 새로운 세계를 제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와의 관계를 재정의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관찰에서 능동적인 참여로 아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우리를 새롭고 더 내적인 역설들과 마주하게 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 유산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이전 세대들의 축적, 그 거대한 과학적 유산이 있습니다. 해왕성을 발견한 르베리에부터 명왕성을 발견한 톰보, 제구 행성 가설을 제안한 바티긴과 브라운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인내심 있게 일한 결과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웹 망원경 자체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30년간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나 한 세대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집단적인 승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식이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산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토록 거대한 집단적 노력의 작은 일부이면서 그 노력의 모든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느끼는 것. 이것은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지식이 공짜가 아님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책임과 함께 옵니다. 미래 세대에게 정확하고 완전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 잘못된 정보, 사이비 과학, 그리고 무지에 맞서 싸워야 할 책임, 재구 행성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이해했을 때 이 지식을 보호하고 공유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지치고 외로운 임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장엄한 하지만의 전환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은 동시에 우리에게 목적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신보다 더 큰 것의 일부로 만듭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삶을 사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의 그 길고 끊임없는 이해를 향한 탐구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속감을 줍니다. 우리를 역사의 그 위대한 강에 연결합니다. 당신도 이 유산의 일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지식을 배우면서 당신은 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구와 공유할 때, 자녀에게 설명할 때, 또는 조용히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당신도 그 횃불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책임을 의미 있는 집단 행동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역설은 침묵과 소리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우주의 그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침묵이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소리가 퍼지지 않습니다. 재구 행성은 그 15,000년의 궤도를 우리가 결코 들을 수 없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완주합니다. 오르트 구름의 수십억 해성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이것은 우주가 우리와 대화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아무것도 속삭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지 무관심한 공허일 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침묵을 들으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의미와 이야기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웹 망원경은 기본적으로 빛 수집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빛에서 온 데이터를 색상, 그래프, 화학적 서명, 그리고 마침내 단어로 변환합니다. 우리는 그 침묵에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토록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그 침묵에서 이토록 풍부한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에게 준비된 이야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찾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만약 우리가 듣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해석하지 않았다면 재구 행성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침묵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모든 아름다움과 드라마가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우주적 외로움과 책임감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의 전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우주의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공동 창조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원자재를 제공합니다. 빛, 중력, 원소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자재로부터 예술, 과학, 철학, 그리고 의미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침묵의 번역가들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침묵의 순간들과 마주합니다. 의미가 불분명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 하지만 그 침묵을 들을 때,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때 당신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도 번역가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행위는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일 것입니다. 세 번째 역설은 집의 역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발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험한 동네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곳은 격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오며 미래에도 큰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집이라는 개념이 이 새로운 정보로 인해 흔들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발견이 집의 정의를 얼마나 확장하고 심화시켰는지를 봅니다. 집은 이제 더 이상 지구가 아닙니다. 집은 단지 8개의 행성이 아닙니다. 집은 해왕성 너머, 카이퍼 벨트, 산란 분포대, 그리고 심지어 가상의 제구 행성 자체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집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은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집의 취약성과 우리 또한 그 취약성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족의 비밀과 트라우마처럼 태양계도 어두운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평화를 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따뜻한 하지만의 전환이 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집으로 만드는 것은 그 완벽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집으로 만드는 것은 모든 결정, 모든 비밀,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구 행성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가족의 잃어버린 구성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상하고 문제가 많으며 어쩌면 위험한 친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족사, 우리 자신의 뿌리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듭니다. 당신도 자신의 집, 자신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이해할수록 그곳과의 유대는 더욱 강해집니다. 제구 행성의 발견은 태양계와의 우리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일련의 행성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크고 복잡하며 매혹적인 가족입니다. 이 내적인 여정들, 유산의 책임, 침묵의 소리, 그리고 집의 재정에 각각이 제구 행성이 우리에게 열어준 철학적 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들을 통과할 때 우리는 단지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심화는 우리를 마지막 질문, 아마도 가장 궁극적인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모든 지식, 이 모든 이해, 이 모든 철학적 인식,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이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약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우리의 지식도 그와 함께 팽창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도달할 끝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중요한 것은 단지 여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본질은, 그러므로 여정의 본질은 아마도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도달할 끝이 없다면 그러면 중요한 유일한 것은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철학적 층위, 아마도 가장 개인적인 층위로 이끌어갑니다. 의미의 역설. 이 지식으로, 이 인식으로, 이 새로운 현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개별적인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까요? 우주의 거대한 이야기와 우리의 작고 개인적인 이야기 사이의 그 섬세한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요? 이것은 우리를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의 답은 망원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침과 기억됨의 역설과 마주합니다. 한편으로는 우주에 무관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주적 규모에서 개별적인 삶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잊혀질 것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클라이드 톰보의 명왕성 발견은 천문학 역사에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 후 우리 태양이 죽고 행성들이 흩어질 때 그 발견 자체도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업적, 가장 깊은 사랑, 가장 큰 고통조차도 우주의 그 끝없는 침묵 속으로 사라져갈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잊혀진다면 왜 우리는 노력하는가?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하지만의 전환이 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주가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며 우리의 상실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의미는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톰보 지역, 명왕성 표면에 그 거대하고 하트 모양의 평원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한 탐험가, 한 인간을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얼어붙은 세계 위에서 기리는 행위입니다. 우주는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흔적을 남깁니다. 아마 책을 쓰거나 행성을 발견하지는 않겠지만 친구의 삶에 감동을 주거나 아이에게 미소를 짓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당신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우주의 기억이 아니라 인류의 마음에 보관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둘째로, 호기심과 수용의 역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끊임없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멀리 가고 더 깊이 파고들게 하는 그 채워지지 않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웹을 만든 이유이며 제구 행성을 찾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은 진보의 엔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들은 결코 알 수 없으며 어떤 질문들은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구 행성의 위성 바다에 생명이 있을까? 아마도 이것을 알기까지 수백, 심지어 수천 년이 걸릴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보다 크고 모든 비밀을 한 번에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도 답 없음과 평화롭게 사는 것. 이것은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호기심이 때로는 보답받지 못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적 실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현명한 하지만의 전환이 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과 수용은 서로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춤의 두 파트너입니다. 호기심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수용은 우리가 길 위에 있는 것을 즐기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불확실성의 아름다움을, 그 신비의 흥분을 발견합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답을 모르는 질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당신이 내린 선택이 옳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마비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궁금해하게 하고 시도하게 하고 계속 살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는 답이 찾아진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나요? 작아지면서도 커졌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희망에 찼습니다. 외로우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들은 동시에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되는 것들이 공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일종의 균형, 일종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복잡하며 훨씬 더 역동적인 곳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족 안에 비극적인 과거를 가진 이방인, 난민,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과거, 그리고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크기, 시간, 외로움, 힘, 지식, 유산, 그리고 의미의 역설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비극적인 한계와 그 한계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모두 발견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마음을 우주의 가장 먼 구석으로,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질문들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 어지러운 속도는 없습니다. 단지 조용한 인식만이 있습니다. 하늘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별들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봅니다. 가족 드라마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의 일부임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지식과 감정과 함께 우리는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가득 찬 침묵입니다. 의미와 호기심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가득 찬 침묵. 왜냐하면 이 긴 여정 끝에 우리가 이해한 것은 아마도 가장 단순한 진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우주의 거대하고 예측 가능한 구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는 모래성입니다. 그 기초는 순수한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작은 규모의 이 불확실성이 별들과 은하들의 운명까지도 지배한다면 어떨까요? 다음 여정에서는 양자 세계가 거시 우주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탐험할 것입니다. 현실을 의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